오늘 우리 먹는 얘기 하기로 했잖아요. 드디어. 제가 지금까지는 맨날 듣센 얘기 드리느라고 먹지 마라. 먹어봐야 의미 없다. 이런 얘기 드리다가 오늘은 먹는 얘기 조금 정성적으로 할 거예요. 약속한 것처럼. 그 안에 지난번처럼 키워드 하나 도출하셔가지고 그거 오늘 12시까지 구매하실 수 있는 7days 할 건데 7days 그 구매 창에 키워드 넣으셔가지고 할인 혜택 2만원 즉시 할인 받으시는 거 그거 한번 필요하신 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먹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잠깐만. 오늘 라방 이벤트는 7days 구매 시 2만원 할인. 저희 또 직원이 착실하게.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식물성, 동물성 식품.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고 식물성이 좋다, 동물성이 좋다, 또 식물성 위주로 짠 그런 베지테리언이랄지 비건 식단들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지만 지방 성분, 특히나 동물성의 지방 성분을 특정 기간 때려 먹어서 몸 안에 있는 지방분해 효소라고 하는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돌려서 체중을 빼보겠다. 이건 건강과는 먼 얘기죠. 그러니까 체중을 빼겠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근데 그렇게 또 식단 관리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차피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식물성 아니면 동물성이니까 그 특징도 한번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 섭취하는 방법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면 좀 더 건강한 일상식을 만들 수 있을까, 요런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성하고 동물성으로 나뉘고, 그 각각의 특징을 보면 식물성은 땅과 바다 어디라도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서 자연의 비, 바람, 해, 그래서 생기는 온도, 낮과 밤, 이런 대기의 순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한 자리에 딱 심은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맞고 견디면서 한 곳에서 자라는 게 식물성의 특징이에요. 물론 씨앗은 조금 다르죠. 씨앗들은 이제 번식을 위해서 이리저리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에 흘러 날리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오는 그 식물성의 형태는 특정 자리에서 온갖 땅과 하늘의 기운, 자연의 환경, 또는 감당하고 싶지 않는 폭우, 이런 것들도 고스란히 견디면서 한 곳에서 자란다는 특징이 식물성의 특징이고요. 동물성의 특징은 그런 식물성을 먹고 살거나, 또는 그런 식물성을 먹고 산 동물을 더 큰 동물이 잡아먹거나, 이런 게 이제 동물성의 어떤 먹이사슬이에요. 그 끝에 사람이 있죠. 우리는 사실 어떨 땐 범법도 행해가면서 기어이 뭘 의지치를 가지면 먹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동물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동물성은 식물성과 다르게 아까 식물성이 자연을 견뎠다면 자연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연에 기대서 자기의 판단과 또 무리의 어떤 생활 방식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을 이용하면서 살아요. 그것 때문에 동물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동성인 거예요. 새가 됐건 돼지가 됐건 닭이 됐건 포유류가 됐건 동물이 가장 건강하다, 또 가장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동성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기동성을 가지고 무리와 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이동성이 이제 동물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한마디로 식물성하고 동물성 특징을 조금 정리해보면, 식물성의 성질은 동물성에 비해서 훨씬 우직하고 자연을 고스란히 견뎌내는 그 규칙성, 자연은 규칙적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확하고 아침, 저녁이 정해져 있고 때라고 하는 시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자연의 대기를 그대로 우직하게 받고 견뎌서 규칙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사람이 개입하거나 특별한 자연 재해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스스로 변이 과정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게 식물성이 갖고 있는 또 성질이면서 특징이고요. 동물성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식물성에 의존해서 생존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2단계를 거쳤느냐, 직접 예를 들면 토끼나 이렇게처럼 이렇게 뭐랄까 풀만 먹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단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디 식물성을 먹고 사는 것에서 파생되고 확장된 먹이사슬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식물성의 수준에 어쩔 수 없이 기대어 있고,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식물이 환경을 견딘다면 동물은 환경을 이용해요. 이 자연을. 그래서 자연의 그 환경, 생태 환경 이것들로부터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게 동물성 식품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식물성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마트에 가보시면 무농약이다, 또 유기농이다, 그건 이제 흙까지 몇 년씩 어떤 약하지 않은 식품이죠. 그리고 non-GMO, 그래서 그 변이 일으키지 않은 거, 유전자 변이가 없다, 이런 정도의 표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노력을 더하면 살 때부터 이미 원물 자체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유를 건강한 가장 좋은 콩으로 만들어 먹겠다, 가장 좋은 콩으로 두유를 섭취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에 가서 눈으로 콩을 확인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보면 그 안에 안 좋은 것들은 골라낼 수도 있고, 다음에 상처가 난 것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래서 두유의 원물인 콩 자체를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과 품을 팔아서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음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식물성의 식품을 고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동물성의 경우는 이런 식물성 섭취로부터 어떤 식물성을 먹고 자랐느냐 하는 사료, 쉽게 얘기하면 그거부터, 또는 자연 방생에서 크는 거였다면 그 환경, 생태계,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그 환경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동물성이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전 과정, 태어나서 우리에게 식품화되어서 오기 전까지의 전 과정이 굉장히 충실하게 건강해야 돼요. 그 동물이 잡아먹는 식물의 상태, 다음에 이 동물이 키워지거나 자라는 그 환경, 자연 환경의 상태, 함께 자란 나머지 또 다른 동식물의 이런 수준들,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요즘에 동물복지라는 말을 식품에서 많이 쓰는데, 동물이 자랄 때 최소한의 환경적인 배려와 또 살생 과정에서의 어떤 그 위생적이지만 또 동물을 배려하는 어떤 과정, 이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이제 지켜볼 수 있어요. 다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성 재료 식품 중에서 마치 건강의 대명사처럼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식품이 닭가슴살이죠. 근데 닭가슴살 여러분이 닭의 형태를 보고 사세요? 그냥 마트에 가면 잘라져 있잖아요. 닭가슴살 부위만 도려져 있잖아요. 원래 닭이라고 하는, 닭가슴살이 건강하려면 그 닭가슴살을 우리에게 양도한 닭이 엄청 건강했어야 되는데, 닭의 건강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살아있을 때 깃털의 어떤 윤기, 다음에 이 분포, 어디 막 이렇게 털 빠지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아프면 털부터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나빠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 거, 벼슬이라고 하는 이런 닭벼슬의 모양, 색깔, 또 쉐입, 이런 것들, 그리고 울 때 소리, 다음에 알을 낳을 수 있느냐, 번식할 수 있느냐 하는 생산성,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소비자의 접근 자체가 전체 과정에서. 그래서 동물성 식품은 쉽게 건강한 것이 어떤 거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 판단 과정도 국가기관이랄지 또는 민간 어떤 위탁받은 곳에 우리가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섭취라고 하는 건 무엇이 좋다라고 말하려면, 제대로 말하려면 전체 과정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먹어야 되는
식품의 영역인 거죠. 뭐가 좋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건강하자고 해서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너무나도 단순화시켜버린 한 문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닭가슴살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별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권장하기도 하고 또 그걸 찾아 먹는 게 너무 쉽게 우리에게 와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음식이든 그게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든 식물성 뭐 야채든 간에 어떤 음식이든 우리는 섭취하면 그 원물이 얼마나 좋았느냐는 3 정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7알은 소화기관이 얼마나 건강해서 그 음식에 맞는 소화효소를 잘 분비하고 위가 커졌다 작아졌다 주물러주는 이 반동, 연동 운동을 잘 해서 음식물을 잘 분해, 발효, 혈액으로 변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단백질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2가지 조건이 더 더해지는 거죠. 첫 번째는 단백질을 잘 분해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환경에서 단백질을 분해했느냐 하는 첫 번째이고, 그렇게 분해된 단백질이 혈액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죠. 분자의 입자로 보면 그게 치료제에 해당하는 건데, 어느 특정 자리,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근육의 자리에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상처죠. 치료가 필요하다. 이쪽에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곳으로 더 많은 아미노산이 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동이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고 소화기관이 건강하지 않은 채로 단백질을 먹었다고 해서 몸에 근육이 만들어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심지어 식물성과 동물성을 지금 의미와 성질만 비교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성의 식품에 어떤 단백질이랄지 이런 것들의 의존도를 너무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사실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거죠. 제가 식물성으로 식품을 드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식물성 식품으로도 얼마든지 내 몸에 필요한 지방과 근력과 피부 조직과 골세포와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도록 태어났어요. 그런데 동물성 식품을 마치 먹어야만 단백질이 구성되고 이렇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동물과에 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에 해당하는 모든 그런 생명체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을 먹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연을 이용하고 피하고 살잖아요. 그런 의식과 습성과 이런 것들이 같이 동원되면서 그 생명체가 유지되는 것이지, 인투인으로 그냥 넣었다, 그러니 그것이 나왔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채식만 하시는 분들도 체지방, 특히 체지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동물성 음식을 또 지혜롭게 잘 섭취해서 이걸 잘 절제해서 먹으면 또 그게 건강한 식사로 오기도 해요. 이런 이제 동물성과 식물성 이 2가지로 맞다, 캐시야. 인사 한 번만 하고 가. 안녕하세요, 캐시예요. 저도 잘 못 잡아보는 고양이에요.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오드아이 너무 예쁘죠? 우리 첫째 딸 가세요. 요즘에 조금 마음을 열어가지고 자주 옆에도 오고 그러는데 막 절대로 앵기고 그러는 개냥이가 아니라 제가 얼른 잡아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브레이크 타임으로. 기적 같은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캐시 본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물성과 동물성 식품, 우리가 먹는 방식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채식만 생식이 아니고요. 샐러드, 다음에 육회, 다음에 동물성 중에서도 생선회, 이런 것들도 다 생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형태로 그 형태를 최대한 그 상태로 우리가 먹는 것을 생식, 아무런 온도나 어떤 그 처리 과정이 이제 적었던 거, 전처리가 적은 거, 그걸 생식이라고 하고, 다음에 이런 생식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성질 있잖아요. 누구나 되게 착해하고 순해 보여도 성질이라는 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식품에서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뭐 또 살아있는 식품들은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자기의 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보호할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걸 조금 더 부드럽게 또 나와 조금 맞지 않더라도 영양 섭취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착안한 것이 가열식이에요. 그래서 가열 뭐 끓인다거나 찐다거나 또는 뭐 튀긴다거나 이런 온도를 줘서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던 독성을 제거하고 순한 상태로 먹는 거, 그게 가열 식사이죠. 그리고 발효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살아있던 식품이 의 독성을 빠르게 제거하려니까 가열을 해버리는 거고, 이 식품 자체를 스스로 자기 효소를 통해서 분해하고 다음에 조금 더 부드러운 상태로 독성을 날리고, 우리가 발효하면 거기서 알코올이 나오고 알코올을 기화시키면 드셋과 같은 발효식품이 완전 식품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순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발효식품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 하나를 예를 들어도 있는 대로 떠먹으면 회, 그건 생식이고, 이걸 독성도 제거하고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가열을 하면 그게 쪘건 구웠건 튀겼건 가열을 하게 되면 그건 전체가 다 가열식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발효식은 그 중간에 생식의 형태를 조금 더 시간과 지혜를 더해서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냥 순간 가열해가지고 독성을 빼버리지 않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걸 발효식사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섭취의 이제 특징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효소가 살아있고 성질도 살아있어 독성도 좀 살아있고 이런 식품이고, 이런 생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원물이, 그 식품의 원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효소,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효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식이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의 장점은 효소를 섭취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이 식품을 분해하는 과정에 오롯이 나의 체내 효소로 분해하지는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체라는 것은 자기 효소가 있어 자기 분의 힘이 있거든요. 그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효소를 너무 많이 쓰지는 않는 식품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 반대로 가열식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일단 효소학적으로 보면 효소는 완전히 죽었죠. 가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었을 때 나의 효소, 내 체내에서 내가 만든 효소로 그것을 분해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가열식의 장점은 생식으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몸에는 좋은데 먹을 수 없는, 예를 들면 뿌리식품이랄지 일정 부분의 뿌리식품이나 향이 굉장히 많은 아로마 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래서 섭취의 범위를 넓혀놓은 것이 가열식의 특징이에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리고 발효식사는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시간의 기다림으로 식품 자체를 생식처럼, 그래서 먹게 되면 효소를 안 쓰는 걸 더해서 생식과 가열식의 식품이 매일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식품 발효를 도와주는 효과까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되겠죠. 생식 같은 경우가 뭐 전처리가 없는 상태로 살아있는 것으로 먹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야채부터 육고기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이제 몸에 좋은 식이섬유가 많은 나물, 다음에 밥, 국, 우리의 메인 이제 식사 구성, 그리고 온도를 더한 뭔가 고기든 생선이든 야채든 찜이나 구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열식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를 줬던 것들은 가열식에 들어가요. 그게 뭐 기름으로 튀겼든 가열 그냥 팬으로 구웠든 이런 거. 다음에 낫또, 템페 뭐 이런 것들은 콩을 발효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들의 어떤 생활과 환경에 맞게 발효시킨 식품들이죠.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거트, 식초, 뭐 더 나아가서는 와인, 이 술에서도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발효 식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 가열을 하면 원래 생식이 가지고 있었던 수분을 빼고
그러니까 맛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거기에 뭔가 가미를 해야만 이제 음식이 완성되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발효는 대부분 지금 보시면 콩을 발효한 게 우리는 청국장, 된장, 다음에 해외에서는 낫또, 뭐 템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또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한 거고 식초 같은 경우도 사과 식초, 뭐 매실 식초 이런 식으로 발효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원푸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디저트나 음식으로 먹는 발효식품의 특징이 또 이제 원푸드인 것이 한 개이면서 특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열식도 발효식도 생식을 기준으로 저장성 때문에 개발된 섭취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생식을 먹는데 얘가 오래도록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변하니까 굽거나 가열하거나 발효를 시켜서 저장을 하면 오래 저장하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발효, 가열식은 생식을 기준으로 저장성을 위해서 시작됐었던 고안해낸 섭취 방식인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가열식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맛있네 하는 레시피가 개발이 됐고 발효식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높아서 만든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유효 성분이 역시 생식에서 더해져서 왜 그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그렇게 됐네 하고 추가적으로 발견한 것들이죠. 시작 자체가 처음부터 생식, 가열식, 발효식 모두 다 사람이 생식을 먹으려다가 확산된 것이지 이게 시작부터 발효를 엄청 건강하게 먹어봐야지 라고 시작하지는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일상에서의 식사는 아무리 발효식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 가열 방식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깨알같이 자랑 하나 하면 저희 드셋은 어찌됐건 선조들이 발효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유익균들을 얻는 것, 미생물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얻고 생식의 유효한 부분들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세팅해 놓은 것을 드셋은 처음 시작부터 그렇구나. 그래서 소화 과정에 좀 더 발효하면 그냥 콩의 형태가 살아있는 청국장이랄지 낫또나 이런 씹어야 되는 형체가 살아있고 맛과 향이 살아있는 것을 더 지나가서 완벽하게 액상이 되고 가루가 될 정도로 발효를 해버리면 그러면 소화기가 하는 일이 아예 없어서 그 과정에서 소화효소와 운동에너지를 더해 대사효소를 일으키는 오토파지까지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부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식품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완전 발효와 발효 과정의 전처리 발효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식품에서 발효식품은 그래서 여차하면 가미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우리 된장 같은 경우도 그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오래도록 두고 먹으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김치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가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템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시 먹으려고 하면 가열식을 섞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반 식사에서의 발효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범위가 드셋과는 조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식과 가열식, 발효식 이 모두 다는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섭취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열식과 발효식, 다음에 생식,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섭취하고 해왔고, 이제 의미 부여가 좀 됐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일상에서 먹으면 좋을지 마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앞에 특징에서 보신 것처럼 가열식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범위가 제일 넓어요. 그리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영양 섭취라고 하는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행위도 그렇지만 특히 먹는다는 것은 인체 전체를 쓰는 활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뭘 먹을까라고 생각하고 누구랑 만날까 하는 감정이 동의가 되고, 다음에 그 시간 동안 먹으면서 침샘부터 소화효소라고 하는 게 온몸에서 입부터 시작해서 동원되고, 그 소화 과정에 만들어진 혈액이 수준이 결정되고, 그 혈액으로 120일 동안 몸의 세포들을 먹여 살리는 이 일련의 과정이 총 망라되는 시간이라서 감정도 동요가 되고, 다음 중요해지고, 또 그 다음에는 식품 그 자체의 질도 중요하고, 그 식품을 섭취하는 아까 봤던 세 가지 방식, 생식, 가열식, 발효식이라고 하는 그 형태, 이 형태를 초이스하는 것까지도 엄청 중요한 마지막 호르몬, 그 호르몬이 나왔던 그때의 기분과 모든 것이 뇌에 기록되는 굉장히 종합 예술이에요. 그래서 가열식은 사실 건강과 딱 맞아서 보면 최소화해야 되는 식품이겠죠. 왜냐하면 체내 효소를 너무 많이 써야 되고, 다음에 위와 이 활동들, 발효 과정에서 동원되는 위의 에너지도 엄청 많이 써야지만 효소가 없는 식품이니까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노동량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만드는 혈액화 작업이 사이에서 유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섭취 방식이지만 그래도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영양 섭취의 범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드셔야 하는 거예요. 다만 50% 이상을 넘지 않게 한번 관리해 보시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생식과 발효식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가열식이 소화효소와 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니까 그걸 50% 이하로 제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번 식단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식 같은 경우는 자체 효소가 살아있어서 먹었을 때 내 효소를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서 생식 자체가 갖고 있던 효소를 나에게 선물해주는 식사이기 때문에 얘도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 정도는 꼭 지키시면 좋겠고, 나머지 발효식품 부분이 좀 어려워요. 된장 같은 경우도 먹기 전까지는 된장이 그냥 생으로 먹지 않으면 발효 영역에 있었는데 국으로 먹으면 가열식으로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도 한 25% 정도를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100%를 그랬을 때 이 발효식품 같은 경우는 지혜롭게만 잘 골라 드시면 나머지 생식과 가열식의 소화 과정을 오히려 돕는 식사가 돼요. 그리고 그 발효 과정에서 얻어진 미생물과 또 유익균들, 이런 것들까지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품으로, 그러니까 식사의 일부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생식이나 가열식의 영역 안에서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식사를 조금 넓게 생각하시기를 권해요. 예를 들면 한 상 차려서 딱 먹는 밥, 식사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왜 서양에서 보면 에피타이저라는 것도 있고 샐러드 영역도 있고 메인 요리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티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조금 벌려서, 그래서 그냥 한 상 차림으로만 딱 먹는 식사로 100%를 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에피타이저와 예를 들면 그 샐러드 영역, 요런 카테고리는 생식에 좀 남겨놓으신다거나, 또 에피타이저 같은 경우는 발효가 먼저 들어와도 좋고요. 다음에 메인 식사는 어쩔 수 없이 가열식이 들어오되 이 전체 포션을 50% 미만으로 조금 잡아주시고, 디저트나 티타임까지도 한 상의 식사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은 요거트랄지, 다음에 발효차들, 특히 저희 애프터밀 같은 경우가 정말 좋죠. 그렇게 한 끼에 이렇게 발효의 영역을 충분히 채우기에 그 안에 한 50가지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의 곡류 발효를 전부 다 효소화해 작업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를 한 상의 범위로 보시면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식사법이라고 이제 저는 늘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구성해서 좀 드시기를 권하고요. 이게 매끼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을 산다고.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24시간을 산다고, 그 공평한 식사에
그 시간에 식사 시간을 총량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소화기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꼭 절식하시라고 권하는 그 리퀴드밀로 식사를 바꾸시는 게 발효 식사이잖아요. 그리고 점심에는 출근하셔서 또는 일상생활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좋은 시간이고, 심지어 소화기관이 신진대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열식은 하신다면 점심시간에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식사를 선택하기도 좋고, 이 3끼 중에 1끼 정도를 발효식에 이제 집중하는 거니까 그렇게 편히 드시고, 저녁 같은 경우도 최소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드셔야 되는 정말 좋은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화기관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너무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도 있는 식품군이에요. 이유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너무 파워풀하고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그 곡류탄수화물의 영역은 오늘 지금 내가 쓸 에너지로 변하네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것부터 만드는 거예요. 탄단지를 다 같이 먹었는데 또 탄수화물부터 분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해 과정도 단순하고, 분해해서 빠르게 혈액을 만들어서 오늘 지금 쓸 에너지를 만드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은 가장 분해 과정이 복잡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양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수준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고, 지방 같은 경우는 오늘은 분해 안 할 거야,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의 내일 모레 쓸 에너지를 지방이 가져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 함량이 최소화해서 드시는 것이 맞죠. 이런 논리로 제가 저탄고지를 굉장히 혐오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체중 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약품 처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지방의 분해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이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오늘 쓰기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드셔야 되고 때려 먹을 일은 아니다. 그게 어떤 목표이든. 체중을 뺐다고 해서 방법론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탄단지를 다 드시더라도 이게 이제 분해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 다르고 필요한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로서 탄수화물은 가장 빨리 분해해서 지금 쓸 에너지를 만드는 게 탄수화물인데, 저녁 시간에는 지금 뭘 안 할 거잖아요. 안 하셔야 돼요. 저녁에는 주무시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인체 전체를 정비하는 수면의 질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로 좁혀서 본다면 지금 당장 에너지를 낼 식사를 중심으로 하시지는 않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일반 반찬과 이런 한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과 구성해서 드실 거라면 탄수화물, 밥, 가열식이면서 분해가 너무 빠른 탄수화물 밥만 드러내고 파우더밀로 넣어서 식사를 구성하신다거나, 파우더밀은 곡류를 발효해 놓은 식사잖아요. 효소화 작업을 끝낸 식사예요. 그래서 이런 식사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소화기관의 노동이나 이 과정에서의 어떤 소화효소의 동원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혈당을 올린다거나, 또는 이 탄수화물의 잉여의 어떤 노폐물이 남는다거나 그런 일이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파우더밀로도 사실은 너무 충분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꼭 뭐 드셔야 되는 거나 이런 드셔서 행복감을 반드시 채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면 저녁 식사는 리퀴드밀이나 파우더밀로 대신하는 것을 권하고, 또 샐러드 정도, 뭐 찜 야채 정도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드실 때 파우더밀 정도를 곁들여서 드시는 정도의 식사로 권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제 하루 총량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발효식과 과열식과 생식 이런 것들이 조금 고루 분포했잖아요. 그래서 몇 끼 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하루를 기준으로
일주일 막 이래서 이틀은 때려 먹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기를 권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열량은요, 칼로리는요,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칼로리와 열량 이런 것들을 보다 생발가라고 하는 생식, 가열식, 발효식의 비율을 먼저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그걸 꼭 좀 숙지하시기를 권하는 이유는, 칼로리 측정 또는 열량 뭐 이런 계산법은 소화기관에 들어오기 전 이야기예요. 식품이 식품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 식품을 먹어서 소화기관을 돌려서 혈액이라고 하는 제3의 물질을 뽑아서 그 제3의 물질로 인체를 운영할 거예요. 브로콜리를 갖고 운영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브로콜리 상태가 몇 칼로리냐는 되게 단순하고 너무 1차원적인 얘기예요. 그건 브로콜리랑 할 얘기예요. 그 브로콜리를 먹어서 내 혈액을 만드는 과정에 동원되는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나만 아는 이야기, 나의 특별함, 나의 컨디션, 나의 건강, 이것에 맞춰져 있는 거라서 그건 그냥 1차원적인 거지. 다 100칼로리짜리 식사를 먹었는데 똑같이 체중이 늘고 똑같은 부위에 체형이 빌드업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발가는 훨씬 큰 그림이죠. 생식은 생식으로서의 논리와 다음에 섭취 이후 누구나 소화효소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크게 쓰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자체 소화기 안에서 분해된다 하는 이야기이고, 가열 식사는 아무리 좋아도 양을 초과하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누구라도 내 소화효소를 써서만 분해할 수 있는 식사의 형태라는 거고, 이 두 가지의 절충이면서 소화기관 자체의 건강을 돕고 유익균과 미생물까지 더해줄 수 있는 발효의 영역이 별도로 있으니 이것까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것이 최상위 단이면서 최종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식품을 바라보고 섭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생발가, 이 원칙을 조금 지키셔서 식사의 구성을 좀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도 보통 뭐 가면 나는 비빔밥, 너는 김치찌개 막 하면 내 거 잘 나왔나? 막 먹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차려진 구성을 한번 생발가의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와, 생각보다 난 정말 가열식만 먹고 있었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는 거죠. 뭐 의식적으로 양을 조금 조절해야겠다. 오늘은 전부 다 발효식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단은 저녁과 아침에는 조금 삼가해야겠다. 이런 판단들도 하셔야 하고, 다음에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는데 생식이 너무 빠졌었다 라고 하면 샐러드와 과일 토핑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해주시고, 발효 식사의 부분도 심지어 에피타이저, 차, 다음에 디저트, 이런 것들, 또 샐러드의 어떤 소스 영역, 이런 것들로 자꾸만 넓혀가면서 일정 부분 우리의 식사로 초대하는 그런 키워드가 되시기를 권하는 겁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양까지 제한하면서, 시간과 양을 제한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시간이 보식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 끌고 가시면서 관찰하셔라. 섭취 시간과 또 구성 요소인 생발가와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와, 몇 끼 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하루에 3끼로 나뉘어서라도 보셔라. 그래서 아침만큼은 리퀴드밀로 대체하시고 점심에는 양 조절 잘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밖의 식품들이 가열 식사가 많기 때문에 가열 식사는 양을 조절하시면서 잘 드시면 좋겠다. 저녁만큼은 최대한 생식과 발효식 영역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식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벤트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는 뭐 이제 눈치채셨겠죠. 드셋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식단 기준은 생발가예요.
그래서 요거 키워드 넣으셔가지고 오늘 저희 이벤트는 세븐데이즈 저희 그 예쁜 패키지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인텐시브로 여러분 할인 해드렸잖아요. 그게 진짜 반응이 크더라고요. 인텐시브가 비싸셨나봐 정말. 그래서 쟁이셨다는 분들도 많고, 그 이야기는 소비를 하셨다기보다는 동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강한 이야기, 다음에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학습되었던 그 기록, 기억, 이런 것들을 이어가시겠다는 동의로 저는 해석이 돼서 진짜 기분 좋고, 아, 할인해드리기 정말 잘했다. 뭐, 저희야 해봐야 라방에서 우리 식구들 만나는 정도로만 제가 이제 맨날 할인을 꼽으니까, 잘 안 하니까. 그런데, 해드리니까 큰 거 해드리니까 좋네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고 또 많이들 얘기하셨고, 그래서 우리 라방에서는 뭐 작은 거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우린 이렇게 매니아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가져가는 게, 다른 채널들은 보니까 막 라방에 몇백 명씩 막 와가지고 1, 2만 원 가지고 막 난리 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드셋과 드셋 가족들 사이에 중요한 이야기는, 저희는 방향성이 그쪽은 아닌 것 같아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는 자리가 라방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인텐시브 정말 도움이 되셨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뭐 작은 거 할 거 있나?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인데 좀 큰 거 하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 또 뭐 해드릴까? 그러다가 오늘 지금 이야기가 보식식단과 일상에서의 식사 이야기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어떤 드셋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일상에서의 건강을 유지해야 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뭐 제일 비싼 게 리퀴드밀이니까 리퀴드밀 세븐데이즈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시까지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한 이야기, 드셋이 들려드리는 건강한 식단 기준, 그거는 열심히 바르게 드셔보시겠다고.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제품이에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린 거니까, 세븐데이즈는 이제 두고두고 아침 식사 다음에 취침 1시간 전에 이렇게 드시잖아요. 거기에 요런 기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세븐데이즈 구매하시는 걸로 한해서 2만원 즉시 할인이에요. 그 쿠폰에 우리 그 키워드가 생발과, 생식과 발효식과 가열식의 비율 25대 25대 50 정도를 지켜서 하시면 좋겠다. 그 이유와 또 생활에서 녹여보실 수 있는 매 끼니라면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좀 열어서 드시는 것들을 다양화하시면 좋겠다. 그냥 밥만 때려 드시는 거 말고. 두 번째는 맵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을 비우는 습관, 발효식으로 대체하는 거 해서 발효식 충분히 채우고, 전심에 어쩔 수 없이 과열식이 많을 때에는 양 조절하시면서 드시고, 저녁 식사에는 샐러드와 파우더밀 이렇게 드시는 거, 다음에 일상에서 늘 간식까지 포함해서, 간식이 제일 나쁘니까 간식까지 포함해서 씹는 식사, 온도가 있는 식사를 하셨으면 애프터밀 생활을 하시도록 그렇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븐데이즈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벤트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다음에는 오전에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 때문에 집중이 안 돼. 그러시죠. 저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왜 우리 맨날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잘 모르겠네. 아마 저희 직원들이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저희 회사 다니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편히 듣고 그 시간에 많이들 듣는데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지하철을 얼마 전에 탔는데, 요 시간대였는데 정말 핸드폰으로 라방 많이 보시더만요. 우리 채널은 아니지만 아마 그래서 했었던 것 같고. 그래요. 우리 라방 뭐 자주 하죠. 뭐 이거 사실 어차피 우리 식구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방법. 그리고 오전에, 그래, 엄마들 위해서 오전에도 한번 해야겠다. 오전에 하는 방법 제가 찾아서 그땐 또 거기에 맞게 아이들과 같이 건강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할게요. 네, 낮에 해드릴게요. 네, 낮에 꼭 할게요. 내일 배송 올 것 같아서 기대하는 중. 감사합니다. 이벤트 중간중간 저희 직원들이 좀 정리해 주네요.
12시까지고 애기가 요즘 이유식을 안 먹어서 리퀴드밀 주고 있어요. 리퀴드밀 잘 먹죠. 애기들은 정말 잘 먹어요. 야, 우리 캐시랑 도나도 리퀴드밀 정말 잘 먹어요. 제가 이제 마시고 나면 이렇게 와 있어. 그러면 컵에 남은 거 이렇게 대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어요. 보통 고양이들, 이제 강아지들은 많이 먹여보는데, 고양이들은 사실 마늘, 양파 이런 그 오신채에 해당하는 향이 진한 것들 못 먹어요. 먹으면 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완벽하게 발효가 끝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양이들은 그거 잘 먹고, 그래서 피부질환이나 이런 게 참 없어, 보면. 아이들이 갇혀서 사니까 사실 피부질환이 생기는 건데, 이유식 하시면은 정말 리퀴드밀도 좀 먹여주시고 그건 너무 좋고, 파우더밀 좀 먹여보세요. 그게 제가 이유식 편에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갔을 거예요. 아이들 건강관리법 해서 태아, 소아기에 있는 아이들,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 이유식 하는 법 올려드렸거든요. 그것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새 정답을 까먹으셨어요? 얼른 알려드려야지. 생발가예요. 우리 오늘 생식, 발효식, 가열식 얘기했잖아요. 그 비율. 그래서 드셋이 일상 식사를 구성하는 식단의 구성, 건강한 구성으로 제안드리는 방식은 생발가. 잠자기 전 따뜻하게 차처럼 드셋 365 마실 때 영양제 먹고 마셔도 되는 건지. 드셔도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영양제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의존도가 생길 정도로 드시지는 않기를 권해요. 왜냐면 영양제도 자연 생물의 상태에서 좋았던 걸 축출하는 방식, 그거 인공적인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걔가 사과는 사과로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근데 사과에서 어떤 유효 성분을 쭉 뺐다. 그 이야기는 사과라고 하는 생태계를 떠나서 온 거죠, 우리한테. 땡땡땡 생수가 미안하지만 정말 그곳에 있을 때의 상태와 페티병에 담겨서 우리한테 왔을 때의 상태가 같다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거라서 그런 인공적인 과정들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드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평생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드시거나, 유산균은 장 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위해서 먹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걸로 배변 활동으로 막 기능식품으로 바꿔서 드시고, 그런 것들을 권하지 않는 거죠. 한 끼 식사로 파우더밀 정말 든든해. 정말 든든해요. 단 걸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왜? 누가? 단 거? 그러니까 아이들 식사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알려주세요. 아이들 식사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식사만 말고 아이들 연령별로 수분 관리하고 운동하고 뭐 중요한 것들 올려놨어요. 특히 힘주어 올린 게 이유식하고, 하긴 다 힘주어 올렸죠. 근데 태아 때 엄마 몸 안에서의 이 성장, 그 이야기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올렸고, 그래서 필요한 거 어떻게 먹이면 좋을지, 그다음에 태어나자마자부터의 그 영유아기에서 우리 드셋을 어떻게 활용해주고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다음에 아동기 애들이 제일 불쌍해. 근데 아동기 아이들이 내 어떤 생활 환경, 그걸 이해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볼 건지. 그 다음 이미 몸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기. 그래서 생리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 다음에 남자아이들의 정자 만들기, 그 건강한 정자 만들기의 의미, 이것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시고, 전 먹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아이들은 먹어도 안 아플까요? 아이들은 안 아플 거예요. 어떡해. 머리 아프세요? 리퀴드를 먹으면? 그 두통이 생겨서 그래요. 그 위가 특히 부어있고 이러신 분들, 윗배 나와 있거나, 위가 딱 안 나왔는데 딱딱하게 굳어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즉각적으로 리퀴드밀 먹으면 소화기가 확 쉬면서 노폐물 분해를 시작하니까, 이게 노폐물이니까 위로 뜨잖아요. 식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좀 아파요. 근데 드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그거 잠깐 아픈 것 때문에 그 노폐물을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소화기는. 거기서 혈액 만들 건데. 아이들하고 같이 드세요. 아이들이 단 걸 너무 많이 먹어. 하긴 더우니까 리퀴드밀 시원하게 타서 주세요. 리퀴드밀 달달하잖아. 어린이집
그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대신 좋은 거 먹여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드센 먹이세요. 아이들 먹여서 키우시는 거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바로 머리가 아파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셔서 그래요. 먹자마자 아픈 사람은 100%야. 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위에 가스 차서. 그거 분해해 주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드셔야 돼. 아프면 분해되고 있구나. 그리고 머리 아픈 건 사실 안 아플 도리가 없으니까 물 많이 드시고 다음에 운동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도와야죠. 어쩔 수 없지. 우와 8시 전이다. 와 어떻게 7시 58분 와 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마쳤는데 7시 8분 됐어. 일어나자마자 주겸 음영탕 맛있는데 리끼비분들 타서 마셔서 그렇게 드세요. 음영탕을 또 아시고 아주 트렌디하신 분이다. 음영탕 좋아요.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 탁 넣어서 딱 이렇게 스파크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밸런스가 좋은 게 자는 동안 체온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체온까지 낮춰서 인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숨 쉬는 거 하고 혈액 최소화해서 돌리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는 게 수면 시간이거든요. 그때 체온까지 내려가야지 이제 몸이 더 이상 대사 활동이 최소화되니까.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거라 눈 뜨자마자는 사실은 드세 리퀴드밀 먹어서 에너지를 확 넣어줘야 돼요. 소화기관에 무리 없이. 그래야 뇌로 가짠 혈액들이 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그 물 음영탕으로 드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드세요. 신기하게 점점 덜 아파가요. 그렇죠. 가스가 분해돼서 나오니까 덜 아파. 역시 체험이 정확하시네. 그렇게 해보세요. 자꾸 드세요. 절식하시면 금방 좋아지는데 이제 절식은 좀 힘드시니까 매일 아침이라도 딱 그렇게 지켜서 해보세요. 그래 정말 머리 아픈데 점점 좋아져. 그쵸? 그렇게 돼요. 꾸준히 드세요. 꾸준히 드시라고. 저 정말 드셋은 세일 안 하는데 특히 리퀴드밀은 세일 안 해요. 못하고 그냥 평생 할 건데 뭘 반짝 그렇게 안 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벤트적으로 만나실 일은 아니라서 제가 안 하는데 우리 라방 식구들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아까 제 인스타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 계정의 인스타에서 제가 나온 거 이렇게 딱 태그해서 찾아 들어오시면 되고 팸쌤이라고 그렇게 검색하시면 저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선점했습니다. 단어를. 그게 fermentation as medicine. 그래서 발효로 치료하는 그런 몸을 치료하는 그런 식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팸쌤으로 사실 분들도 모으고 그러자면 좀 이야기가 깊어지고 개인적이 돼서 그래서 드셋의 공식 계정에서는 못 나누는 이야기들도 이제 점점 제 인스타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거기도 놀러 오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리퀴드밀을 살짝 얼려서 들고 나가서 음료처럼 먹으면 정말 좋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차가운 거 잘 안 먹이잖아요. 드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더운 날은 좀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온도를 좀 낮춰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저 정말 2개 가지고 나왔어요. 요거는 빈병으로 가지고 가서 얼음 꽉 채우고 물 채워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고 마시고 머리에 이고 막 이렇게 운동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리퀴드밀 얼려가지고 가지고 나오면 정말 허망할 정도로 금방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시면서 진짜 3일 내내 운동 너무 심하게 지금 엄청 까맣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냅둬도 까만데 굳이 태워가지고. 임산부인데 살이 많이 쪄서 하루 절식 꼭 너무 하고 싶은데 배고파서 시도를 못하겠어요. 그러시죠. 왜냐면 체중이 쪄 있으니까 안 먹는다는 생각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임산부는 꼭 절식 안 하셔도 아침 절식이라도 꾸준히 유지하시는 거 하고 하루 종일 최대한 태아하고 나하고 둘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리퀴드밀 좀 수시로 드시고 다음에 그거 애프터밀 식사하시는데 애프터밀 좀 꼭 챙겨 드세요. 그래야
눌린 소화기를 좀 도와서 소화도 잘 되고 그래요. 그리고 파우더밀, 누가 조금 전에 파우더밀 한 끼로 되게 든든하다고 체험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파우더밀로 한 끼 정도 저녁은 대체하시고, 한이쌤 임신 중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한희 씨가. 제가 그렇게 관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 않고 그렇게 임신 출산했으니까 여러분도 꼭 따라서 해보세요. 애프터밀 매일 드시는구나. 정말 애프터밀 좋아요. 거기 유산균도 저희가 이번에 넣어가지고 배변에 확실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산균 따로 챙겨 먹고 그러지 마시고, 그 의존도가 너무 강할 수 있으니까 애프터밀로 좀 바꿔보세요. 네, 이제 8시 2분이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어떻게 먹을까, 먹고 살까, 이런 얘기, 좀 지혜를 더해서 볼까,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드셋이 여러분의 식사에 꼭 주고 싶은 주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오늘의 답, 생발각 기억하시면서 애프터밀도 드셋도 두루 활용하시고, 꼭 아침만큼 절식 이어가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잔 드시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식사 이후에 애프터밀 드시는 거, 또 한 끼쯤은 저녁 한 끼 이렇게는 수시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파우더밀로 바꿔보시는 거 정말 권해드려요. 남편이 애프터밀 먹고 소화가 너무 잘 돼서 금방 배가 고파져요. 더 많이 안 그래요. 소화가 되면 배가 고프다 이게 아니고요. 소화를 빨리 또 시키는 이유는 소화기 시간이 길어지면 음식물이 부패돼서 그래요. 위 안에서. 그래서 요걸 돕는 거니까, 그러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발효된 속도와 양만큼 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이 많아지면 몸에서 대사활동이 많이 일어나서 불필요한 거를 빼는 그 원리예요. 배가 고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먹은 즐거움은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정말 소화기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애프터밀 잘 드시고, 먹은 식사가 몸 안에서 부패돼서 노폐물이 되지 않게 잘 발효돼서 좋은 혈액으로 확보될 수 있게, 그거니까 기억하셔서 꼭 같이 챙겨 드세요. 너무 귀여우시다. 그분 같이 계세요 지금? 너무 매력적이신 분인데. 그래요. 오늘 12시까지만 원래 싫어했는데 드셋 요소가 너무 좋다고. 매력적이신 분이야. 남편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지 정말 같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는데 최고. 그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좋은 밤 되시고, 세븐데이즈 오늘 또 좋은 기회 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드셋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식사도 생발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빠빠이.